안녕하십니까, 박성호입니다. 최근에 국제정세는 복잡한 행간을 읽어야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공식적인 성명이나 발언만을 보고 판단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말과 실제 행동이 다른 경우가 많은데다 복선을 깔고 의도적인 기만도 많이 하기 때문입니다. 중공도 그 속내를 알기가 힘들지만 대통령이 정상적으로 보이지 않는 미국은 더욱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10월 21일 바이든의 CNN 출연문을 보면 더욱 그렇습니다. CNN의 사회자 앤더슨 쿠퍼가 인플레이션 문제를 묻자 바이든은 갑자기 두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주먹을 꽉 쥔 상태가 10여 초 이상 흘렀습니다. 아마도 앤더슨 쿠퍼나 프로그램 촬영 감독이나 당황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바이든이 이런 제스처를 왜 취했는지 알다가도 모를 일입니다. 미국의 네티즌들은 바이든이 주먹을 꽉 쥔 사진을 희화화하는 그래픽을 올렸습니다. 제트수트에 스위치를 누르고 벽을 뚫고 날아가는 광경 내지 당나귀 등에 올랐다 고삐를 주는 모습으로 묘사했습니다. CNN이 기획한 것은 미 정부의 세입 세출 등 주로 경제 문제에 대해 바이든의 생각을 묻는 타운홀 미팅 형식의 행사였습니다. 사회자와 귀빈이 여러 청중을 앞서 질문을 받는 형식으로 진행되는 게 타운홀 미팅입니다. 그런데 이 행사로 바이든이 국제적으로 굉장한 주목을 받게 됐습니다. 한 청중은 중공이 극초음속 미사일을 시험 발사했고 타이완에 대한 군사 위협을 늘리고 있다. 이 자리에서 타이완을 지키겠다고 보장할 수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바이든은 yes and yes라고 답했습니다. 그리고 중공과 러시아 또 전 세계가 미국이 세계 역사상 가장 강력한 군사력을 지니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엄청난 국제적 사안에 바이든이 이렇게 답하자 진행자 앤더슨 쿠퍼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다시 확인해 보기 위해 그도 질문을 던졌습니다. 만약 중공이 타이완을 공격하면 미국은 타이완을 보호할 거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바이든은 맞다. 그것은 미국의 공약이라고 답했습니다. 타이완을 미국이 지킬 것이라는 바이든의 이 말에 전 세계 매체들이 관심이 쏠렸는데 다들 여러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슬립 오브 탕, 단순 말실수란 관점도 있습니다. 미국의 폴리티커는 바이든이 순전히 말실수를 한 것일 뿐이라고 분석했습니다. 과거 그가 발표한 성명들과 달라 그가 중공이 침략하더라도 군대를 보내 타이완을 지키거나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사설에서 바이든이 전략적 혼돈을 취하면서 베이징에 복잡한 신호를 보내는 것일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베이징 당국은 늘 가장 최악의 시나리오로 해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타이완에 대한 바이든의 태도는 딱 잘라 단언하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미 정가에서 타이완에 대한 전략적 모호 태도를 버리라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어 바이든이 군사적으로 타이완을 보호하자는 쪽으로 흐르는 경향이 있다고 믿는 사람들도 꽤 됩니다. 바이든의 이 말이 있은 직후 백악관의 진위를 파악해 보자는 여론도 크게 일었습니다. 10월 20일 백악관 대변인 제인 사키는 바이든이 미국의 정책에 어떤 변화가 있다고 선포한 게 없다는 답변을 내놨습니다. 그러면서 미국과 타이완의 관계는 타이완 관계법의 프레임 안에서 작동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타이완 관계법에는 타이완이 중공의 무력 침공을 받을 때 미국이 출병에 개입할지 여부는 규정되어 있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군사 개입을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지만 타이완에 대해 미국은 방어에 필요한 무기 장비를 판매한다는 게 전략적 모호의 골자입니다. 결국 미국이 타이완에 대해 어떤 궁극적인 카드를 가지고 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백악관 브리핑에서 기자들은 바이든이 말 실수를 한 거냐 아니면 그 말이 사실이냐고 거듭묻자 제인 사키는 타이완 정책에는 변함이 없다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제인 사키는 바이든이 뭐라 했건 간에 전략적 모호라는 프레임을 강조했습니다. 바이든은 8월에도 ABC와의 인터뷰에서 비슷한 말을 하기는 했습니다. 중공이 타이완을 공격하면 미국은 이에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공격에 대응한다는 표현이나 타이완을 지키겠다는 것을 같은 맥락으로 봤을 때 바이든이 두 번이나 말실수를 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습니다. 좀 비공식적인 자리에서는 속마음을 보였다가 공식적인 자리에서는 이를 거둬들이고
다시 모호한 태세를 취하는 것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미국의 좌파 매체 뉴욕타임즈는 1979년 미국이 타이완 관계법을 제정할 때 바이든이 참여해 전략적 모호라는 개념을 모를래야 모를 수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바이든이 타이완을 보호하겠다고 말한 이상 이는 진심일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말실수는 그의 전매 특허이기도 합니다. 또 종종 말실수로 한 게 진실인 경우도 있었습니다. 다만 바이든 말고 미국의 군부나 다른 정치 인사도 같은 생각을 하는지는 또 별개의 문제입니다. 결론적으로 바이든의 발언을 분석하는 자체가 무의미할 수 있습니다. 바이든은 전략적 혼돈을 불쑥 꺼내는 데 반해 백악관 대변인은 전략적 모호를 견제하는 것을 보면 그렇습니다. 바이든의 타이완 문제 언급에 대해 중국은 지금까지 해왔던 것과 같은 반응을 보였습니다. 타이완은 양도할 수 없는 중국 영토의 일부로 외부 세력의 간섭을 허용할 수 없다. 미국은 타이완 문제와 관련해 신중해야 하며 타이완 독립분자에게 그릇된 신호를 보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바이든이 돌출 발언을 했다고 해서 과민 반응을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려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양안 관계에 대한 영향력은 직설적이지는 않지만 러시아의 블라디미르 푸틴도 상당합니다. 과거 러시아는 중공의 방향을 지지했던 것처럼 보였지만 지금은 완곡하게 브레이크를 밟고 있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은 중공 정권을 하나의 졸부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얻을 게 있으면 협력하지만 진정한 동맹은 아닙니다. 타이완 무력 통일에 대해서 푸틴은 아주 예술적으로 반대했습니다. 10월 13일 푸틴은 타이완 해협에서 어떠한 군사 행동의 위협이 보이지 않는다면서 중공이 무력을 동원할 필요가 없으며 경제적 압력으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푸틴은 6월 미 NBC와의 회견에서 중공이 무력으로 타이완을 통일한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바이든은 두 번에 걸쳐 군사적으로 타이완 침공에 대처한다고 했고 푸틴은 두 차례에 걸쳐 타이완 무력 침공을 반대한 셈입니다. 러시아와 미국의 국가원수가 상반된 얘기를 두 번 했는데 그 말의 무게는 푸틴 쪽이 더 무겁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푸틴은 중공이 전쟁을 치를 능력에 한계가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타이완 매체 신촨메이에 따르면 중공의 전시 유력 비축량은 31일치에 불과합니다. 중공이 원유와 천연가스를 수입하는데 가장 의존하는 나라는 러시아입니다. 푸틴은 중공에 대해 좀 그만해라. 집에 장작 쌀 기름도 부족한 상황에서 무슨 전쟁이냐고 애둘러 말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지난주 중공에서는 14개 성자치구에서 1, 2인자가 바뀌는 대규모의 인사가 있었습니다. 이 가운데 왕정프란일은 허베이성 부성장 겸 대리성장의 직무를 맡게 됐습니다. 또 허중여우란이는 신장자치구위원회 부서기가 됐습니다. 이 두 사람은 중공 부총리 후춘화의 적통입니다. 문해부에서 근무했던 언론인 짱웨이핑은 이를 근거로 후춘화가 20대 당대회에서 리커창의 후임으로 발탁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올해 후춘화는 시진핑의 방문에 여러 차례 동행했습니다. 또 후춘화의 비서 까오유도 국무원 참사실의 주임으로 발탁됐습니다. 후춘화는 현재 중공의 부총리 4명 가운데 가장 젊습니다. 물론 누가 총리가 되든 그 역할은 정해져 있습니다. 총서기를 보좌해 속을 드러내지 않으면서 백성들을 어루만지는 쇼를 하는 겁니다. 총서기로서는 때로는 총리를 거치지 않고 부총리를 부리기도 합니다. 최근 시진핑이 부동산세를 추진하면서 리커창을 건너뛰고 부총리 한정에게 일을 맡긴 게 대표적입니다. 월스트리트는 한정이 공산당 내 거대 세력을 대표해 총대를 메고 시진핑에게 부동산세 시범 실시 범위를 축소하라고 권유하고 있습니다. 한정은 왕치산과 함께 시진핑의 극좌 시장 노선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시진핑식 개혁에 저항하는 이에게 일부러 부동산세 징수 보급을 맡긴 겁니다. 중국 공산당의 간부들과 고위층은 부동산세를 실시하면 잃는 게 상당히 많습니다. 대부분 축제 수단으로 부동산 투기를 해왔기 때문입니다. 10월 22일 중공 전인대 상무위원회는
시범구역을 정해 부동산세를 징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징세 범위는 농촌주택을 제외한 거주용, 비거주용의 각종 부동산을 포괄합니다. 토지 점유자와 주택 보유자는 모두 납세자가 되고 시범기간은 5년입니다. 원래 없었던 세금을 걷는 것은 독재자가 국고를 채우기 위해 쓰는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지금 어떤 지역의 시범 납세 지역이 될지가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납세 시범 지구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은 대체로 5가지 부류입니다. 첫 번째로는 상하이, 난징, 항저우, 광저우, 선전 같은 경제적으로 발달된 도시. 두 번째로는 부동산 가격이 급히 오른 도시로 상하이, 항저우, 선전이 여기에 포함됩니다. 세 번째는 토지 양도 수입이 높은 도시로 상하이, 항저우, 수저우가 해당됩니다. 네 번째는 납세 인프라가 좋은 도시로 상하이나 충칭이 들어갑니다. 다섯 번째는 올해 5월 중공주택건설부, 세무청국, 재정부와 부동산세 좌담회를 가졌던 7명의 시장과 관련된 도시로 상하이, 항저우, 선전, 충칭, 수저우, 진안 등입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